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그 실적 그 정리는 한번 다음에 모아서 한번 합시다. 다음 주에 하고 예. 일단 시작할 때 오늘 자료 3개 나왔던 것들 18일 날 나왔던 카벤 관련된 것들 27일 날 은행 뭐 금융 이런 건데 일단 뭐 우정도 네. 가서 많이 세미나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카카오뱅크 어제 뉴스. 그러니까 저는 어제 뉴스 보면서 사실 뭐 안 사면 다 알고 있던 거지만 이거를 한 번에 팔 거냐 나눠 팔 거냐 이런 논란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들고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초기에 들어갔으니까. 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제 차익 실현을 이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말씀대로 이제 90% 정도의 블락을 지금 아직 장 시작하지 않아서 뭐 주가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뭐 조금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여전히 40조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그 차익 실현이 필요한 뭐 기존의 투자자들이나 오랜 기간 투자를 했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실현의 욕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좀 이제 이전 자료긴 한데 올해 예상되는 이제 실적하고 2분기까지의 이제 상황을 조금 보면요. 이 페이지의 테이블인데 그 올해 상반기 중에 카카오뱅크가 벌어들인 이익의 규모가 1,16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는 아마 한 2,000억을 조금 넘게 이제 순이익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40조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PER로만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이게 뭐 200배가 넘기 때문에 사실 뭐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떠한 가치들을 앞으로 이제 좀 반영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적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그 좀 눈에 띄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그 수익원 중에서 이자이익 규모가 한 2,700억 정도 되고요. 수수료이익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50억 그러니까 여전히 뭐 기존 은행과 이제 유사하게 이자이익이 대부분이 그런 사업 구조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는 결국 앞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이제 기존 은행하고는 다르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키워가면서 또 그거를 바탕으로 또 지금 이제 확보된 그런 이제 다수의 고객 기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을 빠르게 잠식해 갈 거다라는 기대가 이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 수수료익과 관련된 그 추이를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뭐 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주식쟁이들이 이제 많이 했던 얘기가 그 섹터 담당자와 다르게 이 카백이 과연 초기 주주들이 어떤 식의 엑시트를 할까? 이게 여러 가지 왜냐면 엑시트하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할 확률이 높고 상당히 많은 검증을 할 건데 어느 정도 단가에서 엑시트를 할까 이런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나눠서 할 줄 알았던 거야. 이거는. 근데 어제 딱 듣고서 깜짝 놀란 거지. 나 어제 이거 통화도 하고 받을 일했었는데 왜 한 번에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심플하게 얘기했거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IPO 초기에 뭐 다른 종목들도 그랬지만 일단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단순히 이제 뭐 실적이나 아니면은 현재 외형이나 수익성만 가지고는 4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조금 이제 정당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저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기존의 금융주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아닌 상황이고 3페이지, 다음 페이지의 그림 6번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참고해서 이제 보고 있는 가치 산정의 기준은 플랫폼이다라고 보고 그럼 플랫폼의 가치는 결국 트래픽이고 트래픽이라 하면 얼마나 이 앱을 그리고 이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고 있느냐가 결국 이 가치의 근원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KB나하고 신한 같은 경우를 단순히 이
MAU, 그러니까 활성 이용자 수로만 환산을 하고 그거를 카뱅에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기존 금융주 대비 한 2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줬을 때 저는 이게 지금의 가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뭐 제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조금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 30조 원 정도 내외가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가 아닌가 이 카카오뱅크를 플랫폼이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기존 자료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금융주로 봤을 때는 단순히 밸류는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외형이나 수익성이 지금의 시총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대로 조금 이제 많은 기대감을 반영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이미 공모가 대비 2배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 그래서 뭐 이 투자자분들마다 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기존에 이제 장기간 오래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률을 확보한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지금 충분히 좀 커져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뱅 밸류가 얼마냐 논란은 사실 무의미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화되는 상황이고 밸류 얘기를 하면 저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뭐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섹터 담당자한테 이름만 해서 좀 그렇지만 상당히 이게 한두 달 된 걸로 아는데 우정에서 고민이 안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시기가 근데 또 반대로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되게 초기에 지분 취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사놨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이 정도 뭐 어깨라 뭐 고점이냐 그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면 적절한 합리적인 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 공모 IPO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주요 주주들이 물량을 내놓는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소위 서프라이의 확대인데 그래서 뭐 저는 좀 의미 있다 보는 뉴스라 봤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언급을 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뉴스에서 다루셨던 게 소위 최근에 어떤 가계부채 통제 분위기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이게 금융지에 어떤 영향을 줄 건데 자료는 여기다 제가 다 올려놓고 그냥 심플하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배경 자체가 뭐 다 언론에서 접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금융 불균형을 빠르게 그렇죠. 해소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신임 금융위원장님의 이제 스탠스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한 번의 금리 인상으로는 부족하고 물론 이제 금융위가 금리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역시 이제 비슷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은 뭐 4분기 중 그리고 또 어쩌면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4분기 중에 한 방에 올릴 수 있단 말도 있고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로 일단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주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해외보다도 사실 우리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지금 훨씬 빠른 거잖아요. 아직 미국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단계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장 금리가 같이 올라가 주는 환경에서 금융주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에 뭐 해외 금리하고 국내 금리의 이런 동조화나 연동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어쨌든 초입이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금융주를 조금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금 이제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그림사 말씀은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그림 4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림사가.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지금 시작됐으니까 지금부터 금융주를 그치. 아주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전략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 내가 이제 은행주를 얘기 많이 해서 우리가 은행주 좋다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좀 사람도 관심 없을 때. 근데 막상 기준금리 올릴 때 은행주는 힘을 좀 못 받았던 게 맞지 않나요? 추가 레벨이 올라가는 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 4번 보시듯이 은행주가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기는 사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고 그게 이제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 그러니까
이미 시장 금리가 그거를 반영하는 구간에서 주가는 선제적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나쁘지 않았던 주가 성과가 그런 부분을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처음 이제 액션이 들어가고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갈수록 사실 그 주가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거나 둔화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다라는 거고 오히려 금리 인상의 막바지 국면으로 가면은 주가의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던 경험이 이제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번에 몇 차례 진행될 건지 이제 어떤 속도로 진행될 건지가 결국 이제 업종 주가를 결정할 요인일 것 같은데 단순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 복귀를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두 차례 정도 한 번에 50bp 인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시기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은행주의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은행주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과거에서 봤을 때도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그러한 구간 정도의 이제 업종 주가가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한 두 번째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뭐 실적이나 아니면 연방의 배당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때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금리 올리면서 여러 가지 뭐 충당금 이슈 같은 것들 좀 그러니까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뭐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 아닐 것 같고요. 내년에나 조금 이제 올라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아직도 이제 금융 지원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은행권의 실질적인 연장되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럴 수도 있기 그거 안 좋은 거 때문에 아니야? 또 연장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사실 좀 이슈는 아니지 그냥.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잠재적인 부실이 있고 그게 다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자꾸 이연시키니까 이게 점점 골마가는 느낌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그쵸, 빨리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갈 것 같은 거야. 이미 다 폐업한 상태 뒤에 위드 코로나 갈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실질적으로 은행의 지금 뭐 연체율이나 이런 지표들은 사상 최저라고는 하는데 그게 정말 실질을 반영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사실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참고로 어제 제가 그 예전에 인연이 있던 친구가 하여튼 당산 근처에서 하여튼 이름을 하여튼 술집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그래도 당산에서 그냥 포차 비슷하게 차려가지고 오랫동안 장사를 했는데 폐업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뭐 이것도 여러 명 앉을 수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했는데 잘 되던 곳이었는데 결국 이게 한계치에 와서 닫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이걸 닫아서 대출 때문이야 대출.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야 이게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해왔는데 일단 닫는다. 그래서 이제 뭐 매상 마지막에 좀 뭐 한다고 가서 막 이것저것 먹고 뭐 이렇게 하고서 왔는데 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제 차주 진짜 한계치에도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결국은 이 시기와 정상화의 단계가 중요한 건데 지금 너무 장기간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지인분과 같은 그런 이제 조금 버티기 힘들고 그런 정부나 이런 이제 그 금융 지원 조치가 끊기면은 조금 힘들어지는 한계 차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 같아요. 저기 그 전매순 연구원 태연이 알죠? 태연이. 네. 어제 왔었거든 여의도에. 그래가지고 점심 먹자고 하는데 갑자기 왔으니까 어디 가서 먹을지 몰라서 갑자기 그 생선구이집 갔는데 거기 항상 줄 서서 먹어도 예약 안 되면 뭐 그냥 가서 앉아서 먹고 사장님한테 진짜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 나와서 먹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뭐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시겠지만 임계 수준에 와 있는 느낌이어서 이게 차칫 이거에 대한 고민들의 숫자들이
숫자로 찍히는 거는 4분기 찍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지금 워낙 좋고요.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 경신하고 있고 3분기도 이제 뭐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하면은 3분기, 4분기 다 순이자 마진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년을 대비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비용을 인식할 가능성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나는 더 드는데 요즘. 그렇죠. 다음 거 넘어갈까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가계대출 규제가 이게 무서운 얘기라니까 지금. 그 과도한 이 부채 특히 이제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한 이 부채에 대해서 이제 좀 경고의 시그널을 이제 보여주는 게 금리 인상과도 결국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총량적으로도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채를 통제하기 위한 가격 규제와 이 총량 규제가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상태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지만 뭐 농협을 비롯한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출을 이제 잠정 중단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반사 효과로 받을 수 있을 때 더 빨리 받으려는 뭐 그런 수요도 좀 집중이 되고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한 5% 내외 정도로 통제하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2분기까지 보니까 지금 증가율은 10% 그러니까 2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가계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폭이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고 또 이게 앞서 말씀 주셨던 그런 IPO나 저희 주식시장의 그런 자금 흐름과도 별로 무관하지 않게 흘러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 과도한 부채가 자산시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 많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됐다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금리도 인상을 하고 이 부채도 더 이제 총량을 규제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은행에서는 뭐 IPO 열풍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B2나 뭐 영끌로 대표되는 이런 이제 대출을 활용한 투자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지금 총량을 규제해야 되면은 단순히 뭐 영업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상금리를 높이는 형태로 이렇게 총량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에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나쁘지 않거나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긴 시계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전체적인 신용 여건이 좀 타이트해지는 것이고 또 이게 앞서 말씀 주신 그런 한계차주나 정말 대출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러한 기조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까지는 계속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부작용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지금 뭐 금융주 전반 특히 이제 은행주나 뭐 보험주 같이 금리 인상 초기에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연말 연초 정도 되면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주시장을 떠나서 이 한계차주 문제가 4분기에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거. 정부에서는 그거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겠지만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금융권 우수 이금융권을 선정해서 발표도 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지금 이금융권으로 이 DSR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특히 뭐 그 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뭐 이런 거에는 적용이 안 됐는데 그런 것까지 활용해서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또 이제 통제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용도가 낮고 조금 이제 부채의 질이 좋지 않은 이제 차주들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신용 여건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지금 질러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했는데 네. 그래서 또 좋은 뉴스라고 누가 하더라고. 뭐 개인 자금 유입된다는데 나는 이런 소위 뭐
무조건 레버리지 연끌로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너무 좀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의 개인 자금 유입과도 관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 올해 이렇게 월별로 가계 신용대출의 증감 추이 같은 걸 보면은 IPO가 있고 공모주 청약이 있을 때 자금 일시적으로 확 늘었다가 또 그게 상환이 되고 뭐 이런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B2를 해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이 기조 자체가 이제는 조금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나 통제에 대한 기조가 그러니까 그 신규 개인 자금의 유입 강도 역시 이미 조금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올해 연초 같은 그런 활발한 개인 자금의 유입은 조금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단적인 있습니다. 증거가 최근에 그런 전배순 연구원이나 김세란 연구원이 날 그걸 많이 도와주지만 뭐 여러 가지 시민 물건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금리가 만약 여기서 더 움직이면은 역마진 나는 것들이 태반이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계 신용대출 기준으로 조달 금리 대비해서 해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개인이지만 네. 그의 다른 형태가 결국 그렇죠. 그 기업과 관련된 그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지. 뭐 개인은 그 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거고 이거는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갖다가 뭐 저쪽에 넘겨주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이자 차익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금리가 움직이니까 다 네. 구조가 스트럭처가 깨지고 있다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이거 그래서 이게 한 달 전부터 내가 금리가 움직이면 그 당신이나 그 차주 그 저신용들 네, 네. 이거 올라오는 게 소위 후순위 채권도 관련되는 것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신용 여건이 그러니까 개인뿐 아니라 다 관련이 우리가 있는 그 거죠. 고민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걸 시장과 자연스럽게 연동시킨 건데 하여튼 그래서 그냥 뭐. 조금 뭐 첨언이지만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제 말씀인 것 같아서 지금 가계 신용대출 금리가 은행권 평균으로 3%대 후반 정도거든요. 근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정도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50bp 정도 올라가면 4%대 한 중반이 되는 거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채 총량 자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또 높이는 당연하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제 신용대출 금리는 다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조금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취급되는 이제 신용 등급들도 5% 이상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가 형성될 가능성도 내년에는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저신용자는 거의 다 네. 8, 9%갈 수도 있고 이미 예, 그렇게 가 있고 그러니까 그 B2를 이제 뭐 계속 이 열기가 그렇게 식지는 않겠지만 그 이상의 수익률을 이 주식 투자나 뭐 다른 투자에서 이제 결국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 IB 비즈니스도 그렇고 항상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런 이제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조금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 지금의 가계부채의 그런 질이나 건전성이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흐름과도 저는 크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을 떠나서 뭐 시장의 뭐 내가 봐도 하방은 굉장히 굳건하다는 게 또 확인됐기 때문에 뭔가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인데 이게 지금 레버리지 사이클이 좀 혼란스러울 때 이거에서 많이 다칠까봐 걱정은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 기조가 아주 우호적이진 않다.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다음 주쯤에서 은행주들 한번 쫙 놓고랑 보험주를 쫙 놓고 한번 실적 갖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 당신 파트에 있으니까 건설도 한번 쫙 정리해가지고 한번 네. 하루 그대 연달아서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봅시다. 건설은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아서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